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부터 정치권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이때 국회 선행은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달에는 세비 일부를 반납 또는 기부하겠다고 이 국회의장과 또 몇몇 의원들이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인들이 나눔에 앞장서는 모습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 사회 기부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무엇보다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선행은 입법기관으로서 제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 이 점도 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과연 거두게 될지, 또 새로 시작할 21대 국회 표값을 제대로 할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 논평 또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시인의 눈으로 뉴스를 보는 시시한가, 오늘은 파킨슨병 연구를 위해서 자신의 뇌를 기증하기로 한 70대 서점 주인의 사연과 함께 장기 기증,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하자 시간에는 우리 사회와 또 경제의 흐름인 디지털화, 디지털 뉴딜을 환경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열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와 주신 분들 최희철님, 여상영님, 박진호님, 최성훈님, 이지영님, 방산월님, 또 빠진 분 없나요? 네, 신정수님, 김고은님, 최성훈님 도착하셔서 서은교님 쭉 다 들어오셨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다 막 웃는 표정 이런 거를, 또 음악을 막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표정들을 다 많이들 써주셨고요. 감정들을. 또 유튜브로도 럭키박스님, 산속전원생활님, 이주경님, 양재호님, 김복경님, 전봉길님, PL2020님, 이대학님, 네, 김광국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또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아무래도 코로나 얘기로 시작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숫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무증상 감염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생들 등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어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오후에 나온 결과로 보면 등교가 또 이제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이번이 5번째가 되는 건가요? 연기가? 그렇습니다. 등교가 연기된 거 이번이 5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가보지 않았던 길에 비유하는데, 아마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그러니까요. 예,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으시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일수록 학부모님들이 좀 학생들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좀 잦아들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었는데,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이 지역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라든가 교육부 여러 곳에서 논의를 한 결과 당초 예정됐던 등교 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미룬 거죠. 일주일씩. 유치원, 초, 중, 고 등교 수업이 모두 적용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고3의 경우에는 13일로 등교 수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20일로 이렇게 일주일씩 연기된 겁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겠지만,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감염 확산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휴 기간에 클럽을 방문한 지금 인원이 5,500명을 넘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역학조사는 44% 정도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원에 대한 지금 역학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또 물론 이태원이나 생각하면은 보통 서울에만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또 확진자들이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이것이 교육 현장으로 번질 경우에 더 큰 어떤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사실 이 교직원을 비롯해서 혹시 4월 24일에서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부근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던가 혹은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된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부하고 있는데 교사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고 일단 자발적으로 좀 검사를 받는 것을 방역당국에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가장 좀 불안한 사람들이 고3이 아닐까 싶어요. 대입 일정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할 텐데. 3월 조금 넘어가면 시작하겠지. 근데 계속 5월이 이렇게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죠. 고3 학생들이 지금 벌써 5번째 연기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답답할 수 있는데 이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5월 말 이전에 고3 등교가 개시된다면 대입 일정이 변경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등교 수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일단 방역당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맞벌이 부모들은 정말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비교적 건강한 젊은 층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감염 불감증에 대한 우려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겠어요. 그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는데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허탈한 감정이 듭니다. 예. 지금 학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또 일주일 연기가 됐다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주일 있다가는 정말 갈 수 있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등교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번에는 이태원 발 클럽 뭐 지역사회 전파 감염 우려지만은 이게 또 어떤 곳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클럽이 아니라도 클럽이 문 닫으면 어디가 문을 여느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유사 유흥업소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홍대 쪽에 헌팅포차라는 즉석 만남과 합석이 가능한 이런 주점 여기는 단속의 사각지대라 그래요. 그리고 강남에도 이런 유사 유흥업소는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몰리는 그 인원들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많은 말을 하고 부비부비 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도 좋고 해서 별 그게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고령자라든가 기저질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인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그러니까요. 아니다. 정말 좀 각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등교 문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번 주가 이제 고비라고 하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증폭이 된다 그러면 개학 연기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 박사님 얘기해 주셨고 전혜연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정의연 본부장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방역당국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참 생활 속 방역수칙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관련자분들의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젊은 층에 대해서 정의연 본부장이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은 네.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하신 분들 제발
이번 주 내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젊은 층의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그렇죠. 나올 수도 이게 있고 가장 우려스럽죠. 예, 또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노령자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진료를 자발적으로 받아라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태원 주변에 가셨거나 확진자와 동선 겹치시는 분들의 그렇죠. 4월 아까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예, 정말 필요하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가달라고 방역 당국에서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젊은 분들이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지금 클럽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30대 남성 이 80대 외조모에게 지금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방역당국에서 당부하는 바는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아까 고3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방송 전에 고3이 더 힘들까 재수생이 더 힘들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학사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혼란이 증폭되는 거라서 교육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이제 학사 운영을 해라. 일테면 학교장이 중간고사 지금 시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곧 중간과 기말고사를 합쳐서 한 번에 보느냐 아니면 무리하게 중간고사 나중에 한번 보고 또 바로 기말을 보느냐가 학교장의 재량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학교장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약간 통일된 학사 운영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저는 차제에 이번 기회에 뭐 맞벌이 부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유급휴가 다 쓰고 맞게 부모님도 마땅치 않고 이런 분들은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정말 그게 다다랐다 인내심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부 차원에서 조금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했던 가을 학기제 이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계속 위험해진다면은 1학기를 아예 온라인 수업으로 원격 수업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5월달 내내 지금 이번 주가 이제 고비니까 어떻게 되는지 차분히 좀 코로나 확진자랑 그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수요 시위를 주관해온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열었죠. 그러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또 정의기억연대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서로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 또 차이가 있는 건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 아이템은 굉장히 다루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무엇이 정확한 어떤 사실인지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비판은 기부 수입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였느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던가 논란에 대해서 밝혔는데 예를 들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부 수입이 총 22억 1,900여만 원인데 그중에 41% 정도 9억 1,1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에서도 이제 금액이 모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수요 집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약 460만 원인데 전액 수요 시위 진행에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시위라면은 뭐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됐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는데 이 단체 자체가 100억 이상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감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감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놓고 그 화해 기금을 놓고도 지금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연의 설명을 좀 말씀드리자면 할머니들이 이걸 결정하게 했다. 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잘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뭐 원활하게 소통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라던가 이런 논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정의기억연대에서 일했던 윤미향 지금 더불어민주당 시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윤미향 당선인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이 좀 만나서 섭섭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풀고 오해가 있다면 서로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고칠 예. 부분은 고치고 좀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같이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이 사안이 또 정치적으로 또 끌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견에서는 또 이용수 할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걸 또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박사님. 그 예. 시민단체 운동이라든가 특히 지금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로 시작되었던 이것이 정의기억연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일본 위안부 그렇죠. 문제를 꺼내서 인식을 시키고 또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전시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든가 보편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각성시킨 역할을 많이 했고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부분은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번에 이 할머니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92세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연세라고 해서 반드시 기억이 문제가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어떤 후원금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다면 사실은 말끔하게 소상히 설명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네. 말했던 뭐 후원금 문제에서 일테면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 항목에 수혜자 수가 뭐 99명, 999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해서 사과드린다.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 고쳐나가겠다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어떤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요 집회 때는 사실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성금을 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떤 응원의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위안부 인권운동이 더욱더 발전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 인권운동사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영화 I Can Speak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위안부 피해자의 어떤 현실을 굉장히 용감하게 미국 하원에서 증언을 했던 부분 네. 정말 쉽지 않았던 부분이다. 개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각오를 했던 것이고요.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김학순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이런 그렇죠. 분들은 위안부 문제가 사실은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것을 공론화시키지 못했던 시기에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서 네. 많은 이들을 대변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용수 할머니와 이 정의연 사이의 논쟁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잘 해소가 되고 밝힌 부분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수요 집회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성원을 해줬잖아요. 그럼요. 눈이 오나 비가 네. 오나 몇십 년 동안 진행됐고 코로나19 상황에서만 특수하게 가끔 이제 온라인으로 했었지만 예. 어쨌든 계속 진행됐던 많은 시민들이 했었던 세계 인권사에 남을 훌륭한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 자체의 정신이 이번 논란으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수요 집회는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논란은 논란대로 잘 해결해야 되지만 수요 집회의 어떤 근본적 취지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던 부분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정치인들이 물론 윤미향 당선인이 이미 정치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이 굉장히 밝히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자녀의 어떤 유학 비용까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이 받았던 배상금으로 보냈다. 굉장히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근거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정의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던 모든 부분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치권의 공방 사이에서 본질을 벗어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이 일을 누가 할지 우려하게 되는 머뭇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던가 또는 위안부 문제 자체가 본질을 벗어나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흐르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런 그 시민단체 운동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반드시 뭐 정의기억연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 공방으로 조금 쉽게 몰아가는 것도 조금은 피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논란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그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운동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소심으로 해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돈이 모이고 또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면은 초심을 잃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시민단체가 있음으로써 전체의 시민운동에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게 10원이든 100원이든 일테면 외부 감사를 100억 이상만 받는다는 것도 저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이 물론 큰 돈이지만 10억이라도 시민단체에서는 명확하게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하셨던 말 중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이 수요 집회를 얘기하면서 그동안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증오와 상처만 더 키우는 것보다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참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에 대한 증오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적인 인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할머니의 마음에 이 많이 힘든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생존 할머니 한 18분 남으셨습니다. 네. 이분들 마지막 가실 때까지 생활 잘 돌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요 집회는 그냥 증오를 발산하는 행사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를 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증오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알리고 사과를 촉구하는 점.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서 저는 일부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는 시민사회 운동에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민운동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가로 변신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가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는 옛날식의 또 구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시민사회는 좀 철저하게 정치와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시민운동가가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시민운동하는 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권으로 편입되다 보면은 그것이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바람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인데요. 시민운동권과 정치권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정치적인 의제를 갖고 의원들이 출마했을 때 그것을 공약으로 선택할지 말지.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정치의 또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분리되어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들이 시민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시민사회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당 내부에서의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시민사회 출신들을 국회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이유는 기존의 정치권이 보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양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입법을 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워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가 가지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박사님과의 의견이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입장이 다 들으시는 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짧게나마 저희가 N번방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N번방을 처음 만든 닉네임 가까시 이제 검거가 됐어요. 잡히냐 안 잡히냐 그동안 계속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24살 대학생이라고 지금 이제 신분은 밝혀졌고요. 신상이 공개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지금까지 들어온 걸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텔레그램 N번방 우리가 박사방 조주빈 사건 얘기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모태 텔레그램 성착취 세계의 암묵적인 규칙을 만든 1호
바로 각갓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24살 남성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신상 공개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각갓이 만든 이런 성착취 수법이 이후에 박사, 조주빈 등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표범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 각갓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나는 절대 안 잡힌다. 글쎄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죠. 계속 공언을 했었는데 네. 수사를 하면서 그래도 디지털 흔적은 남는다 이래가지고 면밀한 수사 끝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은 공범이 코테, 반지, 사마귀 이런 공범들이 있다 그래요. 이런 공범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유료 회원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일부밖에 안 되었어요. 많은 분들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사회가 좀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법 정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끝까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렇죠. 것이 사법 정의를 한 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사기관에 여성아동 범죄 수사조사부가 있습니다. 네. 수사부 조사부 있는데 사실 이런 부사들이 검경에서 약간 한직 이런 인식이 약간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권과 관련된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걸 수사하는 분들 정말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검찰에서도 특수부 중심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또 사기 진작책도 같이 마련돼서 맞아요. 국민들이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갖고 국민들 안심시켜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박사방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단체를 인정받으려면은 조직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상하관계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부자가 아니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은밀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적극적인 함정 수사를 조금 더 허용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많이들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